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워싱턴주 모든 부동산 거래를 관장하고 통계를 내주는 노스웨스트 멀티플 리스팅 시스템에서 발표한 지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지표가 의미하는 앞으로의 주택 경기는 어떨지, 일단 워싱턴주 시애틀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미주의 다른 주요 도시들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부터 발생한 그 실리콘밸리 그 뱅크가 있었죠. 그 SVB의 여러 가지 사태,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 그 다음에 오늘 또 발생했던 크레디 스위스 뱅크, 그 은행은 또 어떠한 이유로 그런 상황이 또 왔는지, 그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특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그걸 두 번째로 한번 보고요. 세 번째는 다음 주 3월 21일, 22일 날에 있을 FRB,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죠.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RB의 FOMC 위원회, 여기서 이제 그 기준 이자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이렇게 갈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런 한번 전체적인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2월 말 현재 워싱턴주 지역의 부동산 매매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을 매매된 결과를 보면은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리스팅이 펜딩 숫자, 그러니까 주택을 팔겠다, 사겠다라고 서로 계약서에 셀러와 바이어가 사인한 숫자보다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달 이렇게 되어 왔는데요.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기존 주택 오너가 내가 다른 집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자는 3% 정도인데, 내가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약 6.5%의 이자율을 내야 된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사 가기는 조금 어렵겠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집에 있어 보자, 이런 그 심리가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주택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죠. 이 디벨로퍼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짓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은행이랑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커머셜 뱅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게 대략 한 8% 정도 이자율로 융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 디벨로퍼들이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 8% 앞뒤짝이나 되는 그런 아주 높은 금리를 받게 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자꾸 안 지으려는, 짓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주택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소스, 하나는 기존 주택 오너들이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 내 집을 팔고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가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규 주택을 지어야 되는 디벨로퍼들이 그 은행으로부터, 커머셜 은행으로부터 빌려야 되는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을 중단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싱글 패밀리 홈,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의 리스팅이 작년 동기 대비, 여기서 이제 작년 동기 대비라 그러면 조금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여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준점들이 많죠. 근데 가장 정확하게 집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연중의 최고점 대비 최저점 대비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전년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올랐냐 안 올랐냐, 이 부분을 갖고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주 시애틀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 2월달 대비해서 액티브 리스팅, 살아있는 리스팅이 불과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작년에 3건이 있었으면 금년에 2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리스팅들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결과로 오늘 팔리는 속도로 오늘까지 나와 있는 리스팅을 전부 다 팔아치우면 몇 달이 걸리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적게 남아도 3개월, 많이 남으면 6개월이 남아야 셀러와 바이어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다.
그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뭐 인플레이션이 대략 3%보다 높아지지가 않고, 부동산은 대충 한 5%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이런 거 보고 이제 균형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그 3개월, 아무리 적어도 3개월치는 남아야 되고, 아무리 많아도 6개월치까지만 많아야 된다는 거죠. 6개월이 넘어가면 공급 대비 바이어가 월등히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3개월보다 적게 남게 되면 공급 대비 바이어가 월등히 많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약간 이제 특이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아주 급속적으로 이자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3개월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바이어 마켓인 거죠. 지금으로선 셀러 마켓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뭐 리스팅이 적어서 바이어들이 주택을 고르기가 조금 초이스가 적다는 이제 좀 불리한 점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어들은 오파를 넣으면서 뭐 보너스도 요구하고 수리도 요구하고 이런 요구를 셀러들이 지금은 들어주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펜딩 세일,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사인한 그 퍼센테이지가 작년 2월 대비 한 19% 정도 줄었고요. 그걸로 인한 결과, 크로즈드 세일, 이미 이제 소유권이 바뀌어서 바이어가 해당 주택의 이제 소유자가 된 경우가 약 한 17% 정도가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 평균 가격, 그러니까 100채가 팔렸으면 100채를 팔린 가격을 다 합쳐서 100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 위로 50채, 밑으로 49채 정도를 빼고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요 중간 가격을 그 부동산의 지표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디안 프라이스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1.7% 하락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들이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됐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금년도 2월 달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 시애틀 지역을 보면은요, 주택 가격이 가장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때는 작년 5월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후에 FRB에서 이제 이 기준 이자율을 0.75%를 여러 번 올렸고, 그걸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움츠러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이것이 비단 시애틀 지역만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뭐 LA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도 거의 시애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시애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뭐 각종 큰 대형 IT 컴퍼니들이 레이오프를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 레이오프 된 사람들이 잡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다시 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로 잡들을 쉽게 옮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10,000명을 뭐 레이오프를 했다, 뭐 100명을 레이오프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로 실업자로 가는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애틀 경기는 아직도 견고하고 또 그런 IT 컴퍼니, 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IT 컴퍼니들도 새로운 신규 분야, 자기네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사람을 새로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 이 부서는 내보내고 있고 이 부서는 새로 지금 뽑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집이 그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이 이루어진 첫 해입니다. 첫 달이죠. 그 첫 달이라서 이것이 이제 어떤 약간의 그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됐구나. 과연 그러면 이 하락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니면 이것이 금방 다시 반등이 될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가 나왔죠. 이 대목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주에 발생했던 실리콘밸리뱅크 상황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는 미국 내 은행이 한 5천여 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50위에서 6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건실한 은행입니다. 주로 상대하는 기업체들은 이제 IT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체라든가 그 이외에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을 많이 거래한 그런 은행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건실한 은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금 자산이나 미국 국채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럼 과연 그런 은행이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연준의 급속된 급하게 많이 올리고 있는 이자율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율을 워낙 급하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안했겠죠. 그리고 은행에서 예금만 많아서 될 내용이 아니라 그거를 굴리고 대출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이익을 창출을 해서 그걸로 또 많은 그 예금주들한테 이자도 주고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그 채권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냐?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도 이 은행이 상당 부분 갖고 있었는데 자금이 자기네들이 돌질 않다 보니까 그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매각을 하게 된 거죠. 상당히 많은 양을 매각을 해서 그걸로 이제 현금을 이제 쟁여놓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 은행 이상하지 않나? 이 은행 뭔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실제로 그 은행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문제도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파산할 정도로까지 문제점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안하게 느낀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 같으면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줄을 쭉 서야 되겠죠. 가서 몇백 명이 쓰던 몇십 명이 쓰던 줄을 서서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몇 분이고 몇십 분이고 일을 해서 돈을 찾아오는 이런 현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화기로 다 되죠. 그러니까 이 전화기로 돈을 순식간에 다 뺐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처 SVB가 대처를 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SVB 사태는 이렇게 해서 온 게 된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한 은행의 한 구자에 최대 25만 불밖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요일 날 미국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를 다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그 사태가 훨씬 더 커질 만한 부분을 좀 줄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은 유럽에 있는 크레디 스위스라는 아주 그 IB뱅크 중에서 그래도 제법 규모가 되는 유럽계 투자은행인데요. 이 투자은행이 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급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게 영향이 왔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FRB에서 이자율을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제 금융이 마비가 된다고 보는 거죠. FRB 입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이거는 이자를 올리더라도 미국의 경기, 특히 주택 경기는 조금 다운이 되겠지만 나머지 경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영향은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올려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택은 모기지 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기지는 오늘 현재로 보면 약 6.5% 앞뒤짝 정도 수준인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7%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역대 최대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SVB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큰 폭으로 한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조금 뭐 약간 반등하는 기분이 있다가 다시 수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 날인데 오늘 또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얼마가 되냐면은 SVB 사태가 나기 전에는 거의 모기지가 한 7.05% 정도 되다가 지금 6.57%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0.5%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모기지 금리가 한 6.0% 앞뒤짝으로 급속도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그 결과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가 6.0%까지 떨어졌더니 그동안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이어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매물이 그나마 좀 있었던 매물들을 막 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1월 달보다 2월 달에 매물이 시장 매물이 훨씬 줄어든 약 0.8개월어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이제 그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오게 된 원인은요. 그거에 베이스가 되고 있는 미국 국채 이자율이 떨어진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이자율이 일단 2년짜리를 본다 그러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60%였던 게 0.57%가 갑자기 내려가서 4.03%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10년짜리 국채 이자율,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이 3.4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모기지가 같이 내려간 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3월 20일, 22일에 있을 FRB의 FOMC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 이자율을 결정하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지난주 초 얘기만 하더라도 0.50%의 빅스텝을 밟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이 이제 85% 이상의 확률로 금융계에 떠돌던 얘기였는데요. 지금은 0.50%를 밟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아예 0%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0.25%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는 것이 한 뭐 80% 이상 이미 확률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니면 안 올릴 것이다. 이번 3월에는 아마 안 올리고 다음번에 올릴 때까지 한번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두고 볼 것이다. 심지어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5월 이후에는 처음 나온 예측인데요. 이렇게 0.50%를 올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하다가 이것이 시장에서 절대로 FRB에서 0.50% 못 올린다. 이것이 이제 0%가 된 거고요. 확률이 0.25% 올린다는 게 7, 80% 이상이 된 거고요. 아무것도 안 올린다. 이번에는 지금 기준 이자율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퍼센테이지도 20여 %가 되고요. 심지어는 내릴 수도 있다가 이제 몇 %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자율 동향이 바뀌게 된 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FRB가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그들의 일이지만 경기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그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잡겠다고 이자율을 계속 올리다가는 미국 내 경기도 경기지만 세계의 경기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SVB의 사태라든가 또는 그 크레딧 스위스의 사태라든 것이 전부 다 이 FRB가 기준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세계 경제 질서가 갑자기 무너지고 그걸로 인한 은행의 도산이 발생하고 그럼 거기에 있는 예금주라든가 대금주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그 영향들이 돌아가고 이것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게 되면은 2007년도 8년도에 발생한 리만 사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 사람들도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본인들이 그러니 아마 3월 달에는 한번 쉬어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런 경제 얘기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고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예. 부동산 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기지 이자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커머셜 이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자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모기지 이자율은 6%까지 내려갔을 때 바이어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커머셜 이자율도 지금 8%에서 9% 사이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이자율도 6%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이런 그 커머셜 부동산 경기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주택 이자율이 6%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주택은 다시 거래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시애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애틀이 물론 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도시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트렌드를 리드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6% 정도까지 모기지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것이 시애틀 지역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된다. 이제 6.5%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0.5%만 더 내려오면 되니까 요거는 곧 조만간에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비해서 뭐 커머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아직도 높죠. 그리고 저것이 내려오려면은 기준 이자율이 앞으로도 2% 정도는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단기간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커머셜 경기는요. 주택만큼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래가 아직까지 활발하진 않죠. 이자율이 높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셀러들이 가격을 그렇게 덤핑을 하질 않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만큼 미국 경기를 아직도 스트롱하게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안 내놔도 돼. 내 지금 테넌트들은 아직도 나한테 렌트비를 잘 내고 있으니 내가 이거를 테넌트들이 렌트비를 못 낼 것 같아서 내가 겁을 내서 시장에다가 먼저 팔아서 내가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커머셜 경기는 이자가 조금 더 내려갈 때까지는 매매가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주택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6%대 초반, 5% 후반대까지만 떨어진다면 각 지역에서 바이어들은 수요가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바이어들은 아마 움직이고 주택들을 살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주택 가격들이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뭐 시애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정도 내려갔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갈 걸로 예상하느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 사태가 나기 이전, SVB 사태라든가 그 크레딧 스위스의 사태가 나기 이전에는 아마 5%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상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유는 단순하죠. 공급이 그만큼 많아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어들이 좀 더 고르려고 하더라도 가격을 좀 후려치려고 하더라도 셀러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지금과 같이 줄어드는 한 많이 나오지 않는 한 가격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고 일단은 버틸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자율이 6%까지 떨어지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바이어들은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가격이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가 언제가 되느냐? 글쎄요. 6.0%까지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